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자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동안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샤님이 청해 주셨어요. 10cm의 콘서트. 네. 콘서트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콘서트. 전 처음 듣는데 우리 효정 선배는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따님이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 네. 노래.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0cm의 팬 스펙트럼이 넓군요. 10대까지. 그러게요. 네. 목소리 좋죠.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데드크로스님께서 콘서트 2017년 발매라고 아, 요즘 그래요? 노래가 아니에요. 네. 10cm를 좀 더 좋아해 줘야겠네요. 제가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엄주원 아저씨다. 네, 뭐 인정. 아재 인정하고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또 어린이날 쉬고 금요일엔 또 선영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는 기분이라 네.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더 궁금합니다. 아직 중계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 봐요. 네. 강민승님께서 지금 중계방송 보는 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떠나는 길 이렇게 하셨는데. 퇴근길. 네. 그렇죠. 청와대 직원들이 파란 풍선을 들고 음. 네, 인사하는 모습 네, 기사로 봤습니다. 네. 마봉춘이 일 제일 잘한다고 우리 럭키님. 많이 봐주신 덕분에 지금 동접자 수가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눈에 띈 뉴스 가져오셨죠? 네. 오늘 제 눈에 띈 기사는
혹시 네. 차고지 증명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차고지 증명제. 네. 버스 차고 할 때 그 차고지요? 그렇죠. 네. 뭐예요? 그게? 뭘 그렇죠. 증명해야 돼요? 이게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를 미리 확보해라. 이걸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네네네. 네, 특이하죠. 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때 반경 1km 내에 내가 사는 곳에 반경 1km 내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요. 네, 새 차는 못 사는 거예요. 새 차를 못 사고 그리고 이사를 갈 때마다 주택에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을 수 있잖아요. 차고지가. 네네네. 그러면 최초 적발 시 40만 원. 3회 이상 적발될 때 매번 계속 부과할 수 있는데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미 시행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제주도에 2007년 2월에 제주도 이제 읍면 지역인데 동 지역에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00cc 이상 대형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 처음 도입했는데 점점 확대해서 올해는 경소형차를 포함한 전 차종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왜 했냐면 신규 등록을 줄여서 교통난과 주차난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이런 목표 때문에 시행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요즘 짓는 어지간한 신축 아파트들은 뭐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1점 몇 대 정도 되죠. 뭐 좀 상황이 굉장히 좋은 데는 2대까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뭐 구축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빌라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원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주자들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년에 90만 원씩이나 주고 근처에 있는 공영, 민영 주차장 이런 데를 빌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신차를 못 사니까 중고차 사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아까 차고지 증명제가 2007년 2월부터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전 연식 차는 사도 돼요? 맞아요. 2007년 1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 차들. 뭐 이런 차들은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제 CC가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 중고차 시장에서 되게 특이하게 이 차고지 증명제 도입 전 차들이 어마하게 이제 인기가 있다고. 네, 그럼 하더라고요. 오히려 06년식 그러니까 한 16년 된 차가 더 비쌀 수도 대형차는 그렇고 그다음에 있네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2017년 한번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 이전에 나온 차 이런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보면 신규 등록 차량이 감소하긴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당근마켓에 6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차고 좀 달라. 혹은 실제로 사용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공간만 좀 등록할 수 있게 빌려달라. 이런 거래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사람들이 심지어 아파트 안 살면 차도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러게요. 이런 불만까지 나온다는데 어떠신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데드크로스님께서 딱 그 말을 해주셨어요.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은 차 사지 말라. 위닝 JTB님도 너무 심하네요. 유유하셨고. 아마 제주도에 이걸 도입한 이유가 분명 있긴 할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네이버 얘기할 때였나요? 남의 얘긴데 라는 느낌의 반응들이 좀 그랬는데 제주도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신가 봐요. 보니까 반응들이 지금 좀 그런데요. 그리고 제주도가 또 관광지고 또 탄소 중립 이런 거 앞서서 했잖아요. 전기차 도입하고 그런 의미에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좀 줄이려는 뭐 행정 당국의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김 추측도 병장님께서는 해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좋은 정책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잘생긴 이세희님께서 프리 초대석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맞네요. 오랜만에 사실 프리 초대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그렇습니다. 제목 보고 오셨나 봐요. 뭐 저희 뭐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사건팀 조재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사실
프리데스크 초대석에 가끔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러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네. 진행한 뒤로는 처음 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고. 네. 사실 매일 이 시간 딩딩대학에서 염 총장님, 그렇네요. 양 총장님 고생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일로 지금 스페인 출장을 가셔가지고 네,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아주 좋은 일로 가셨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네, 아유 벌써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목만 보고도 이미 벌써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네. 아주 그쵸. 온 국민이 다 관심 있는 소식이죠. 네. 이게 뭐 계곡 살인 사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 지금 이제 사건 발생 3년 만에 좀 늦었지만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작년 12월에 이제 도주를 했고 공개 수배 17일 만에 체포가 됐는데 정말 저도 이거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정말 살인의 고의가 과연 인정이 됐냐 여러 가지 관심이었는데 네네. 사건팀 조재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보험금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근데 영화에나 나오는 네. 그런 일이죠. 예.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알고 보니까 결혼은 했지만 뭐 별로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 착취를 했고 이 실제로 벌어진 이 계곡살인 전에도 뭐 보고를 먹이고 뭐 낚시터에서도 물에 빠뜨린 적도 있었고요. 혐의가 그냥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까도 계속 나온다. 정말 계속 충격에 빠졌었는데 맞아요. 야, 좀 어떤가요? 예, 우리가 좀 엽기적이라고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검찰이 네. 이은혜, 조연수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지금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우선 그 당시 보도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은혜와 조현수를 수사해온 검찰은 두 사람을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당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살해했다던 혐의는 직접 살해한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은혜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조현수와 또 다른 공범은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며 다이빙을 독촉했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몸을 떨며 3차례에 걸쳐 거절하자 생리 중임을 강조하던 이은혜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해 윤 씨가 결국 뛰어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고 은혜 언니가 뛰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뛰는 건 못 보겠다. 내가 뛰어내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은 이은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은혜가 남편에 대해 가스라이팅으로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겁니다. 또 이들이 윤 씨의 7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뒤 더 이상 빼낼 돈이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네.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검찰은 또 이들이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도피를 이어가기로 계획하고 강압 수사를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도피 과정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3번 정도 못 뛴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었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민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직접 살해냐 아니냐로 좀 쟁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검경의 판단이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네네. 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잘 말이. 쓰지 않는 네네. 말이에요. 법률 용어인데 조금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법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자귀이고 네네. 또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살인 사건에서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밀어서 빠뜨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귀죠. 자귀겠죠.
근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계곡물에 뛰어들어서 위험에 빠졌는데 일부러 안 도와줬다. 처음엔 이걸로 본 거예요, 경찰이. 이건 부작이군요. 예, 이건 구조 의무가 있는데 마땅히 구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인데 검찰이 이번에 그게 아니다라고 공소장에 썼죠. 네네. 이은혜가 일명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 상태로 남편을 지배했다. 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일부러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내린 행위 자체가 이은혜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곡에 데리고 갈 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걸 모두 봤을 때 자기의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라는 그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부작위보다는 형량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좀 더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그 계곡살인 이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보것 피를 왜 넣었는데 왜 안 죽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수영을 못 하는데 낚시터에서도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가 겨우 살아나온 이런 살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이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그걸 노렸던 거잖아요. 이게 그쵸?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을 보면은 평소에는 제대로 돈을 안 내요. 보험료를 안 내서 그러면 이제 효력이 사라지잖아요. 실효가 됐는데 이 살해 시도를 하기 전마다 갑자기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죠. 아, 매번 그때마다요? 네, 그게 이제 시기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살해 시도 하기 전마다 돈을 내서 일단 보험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해치면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했다고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실제로도 남편이 숨진 다음에 보험회사가 이거 보험 사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줬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은혜가 저희 MBC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 보험사의 만행을 내가 제보하겠다라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물 위로 드러난 대단해요. 있습니다. 이게 예. 간이 좋은 의미의 크다고- 대단은 아니지만. 간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정말 뭐 무서운 게 없었다고 봐야 네. 되나요, 진짜? 근데 정말 뭐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이제 시도조차도 뭐, 예.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 이은혜가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직접 적시를 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공소장에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심리적인 용어인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심리 이런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그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지배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은 판단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이 피해자의 경우에 수영을 자기가 전혀 못하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주변 사람들 얘기는 결국에는 이은혜가 시켜서 했다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그 보도 보셨지만 피해자가 3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나는 못 뛴다. 그러자 이은혜가 그럼 차라리 내가 뛴다. 내가 뛸까? 이게 일종의 협박인 거죠. 그 실제로 보면은 이은혜랑 피해자 결혼한 다음에 거의 모든 재산이 피해자의 재산 7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다 모두 이은혜, 그쵸. 이은혜 가족, 이은혜 지인들 명의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뺏긴 돈이 이미 7억이 넘고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걸 수사 결과 다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와 교제를 하면서 착취를 지속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은혜의 남편 고 윤모 씨는 혼인신고 후에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있는 돈을 전부 이은혜에게 보냈습니다. 꼭 내야 할 방세를 내고도 질책을 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에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어. 이제 방세랑 냈어?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윤 씨의 누나가 찾아오는 걸 막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이은혜. 오늘 온대?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문제의 사건 당일 남편이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윤 씨는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주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영화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깜빡거리는 가스 등을 멀쩡하다고 속이는 내용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괴롭힘의 수위를 높여가며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거가 아니거든요. 피해자에게 어떤 신뢰를 갖게 하거나 애정을 갖거나 그런 지적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은혜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갈등이 생기고 원치 않는 그런 히스테리가 나오고 뭐 떠난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분위기만 보여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네, 지금 댓글창에 그쵸. 악마다 럭키님. 지금 또 남자가 가스라이팅 여자 전문이다. 삐까번쩍님. 러블리 인어님께서 남자가 여자한테 영혼까지 지배당한 듯 그게 뭐 그쵸.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이게 뭐랄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야,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루이비통님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률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나는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부분이 중요한 게 이 까니 맛독가님도 남자가 모자라다 저런 거한테 당하냐 하는데 순진한 사람, 그 당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그 그렇죠. 가해자가 지적받아야 마땅한 상황인 거죠.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가 잘해주는 거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슬금슬금 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강도를 높였다는 걸 보면 정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럭키 블루킴님께서 엄주원 아나운서 심쿵하셨는데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방금 가해자를 손가락질하라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가스라이팅이란 거 있잖아요. 물론 언론에서 저희가 말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듣지만 뭐 지금 윤 선배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댓글에서도 아니 저걸 바보같이 왜 당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맞아. 근데 우리 조재영 기자 보실 때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끊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정상적인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한번 이 관계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보통 말씀하신 거죠.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잘해줘요. 그렇죠. 보통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학대하는 남편들도요. 매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 때리고 다음 날에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고 꽃 주고 선물 주고 합니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가해 행동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 사람은 사실 좋은 사람이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한 걸 거야라고 자기가 이제 인지를 왜곡되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피해자의 논리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관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냥 몇 번 참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맞나? 저 사람이 맞나?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 이게 또 무서운 거는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가스라이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일단 자기 말고는 주변 관계를 하나씩 충분히 시켜요. 우리가 굉장히 좀 열렬한 연애를 할 때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친구랑 가족을 좀 안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지? 이게 궁금했는데 한국범죄심리학회 고문인 이제 김상균 교수한테 여쭤봤더니 선천적으로, 이건 약간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욕구를 좀 강하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사회적으로 잘 이거를 욕구를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굉장히 실적을 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막 좋은 성과를 낸 리더들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자리에 가면은 이 욕구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떤 환경적으로 좀 불우했거나 또는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 위치에 못 갔지만 자기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다. 이러면 결국에는 반사회적인 범죄의 방식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나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거죠. 한 끗 차이로 엄청 다른 결과를 갖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의존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좋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 결정에 따르고 믿고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굉장히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은혜와 남편 간의 관계가 1대1의 혼인 관계가 아니라 조연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조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계곡에도 여러 명이 함께 갑니다. 그런 관계가 이은혜 집단과 남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혼자기 때문에 이 다수를 자기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뛰기 싫다고 얘기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고 압박하고 평소에도 그런 식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 말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심리학적인 그 분석이 이 사건 케이스에 그대로 뭐 거의 교과서적이라고 할 정도로 고립됐었고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없으니까 완전 고립됐었고 무섭네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죄책감도 느낄 법하고 그런데 뭐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좀 감정을 공감을 못하고 막 도구로 쓰고 이러면 사이코패스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심리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은혜가 사이코패스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는 그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지 사이코패스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특성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혜는 조연수라는 공범이 있고 또 이전의 범행 과정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조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하나의 집단을 이뤄서 이제 실행을 한 건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이런 양상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또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애정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단독 범행이 많고 그런 면에서 이은혜는 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는 이은혜 집단이 일종의 하이에나 집단이다. 몰려다니면서 공격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이은혜는 어떤 유형의 범죄자냐? 여기에 일종의 학습된 범죄자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은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 MBC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예, 이때는 자신이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나중에 커서 제가 받은 것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어린데도 기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청소년기에는 뭐 성매매, 절도 이런 범죄로 이제 전과를 쌓게 됐고 이러면서 이 과정에 주변 범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범행 수법들을 이제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설계사도 이은혜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인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범행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보험사도 제보를 하고 또 이번에는 검사에 대해서 이 검사가 강압 수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도주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이것도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학습된 범죄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잠깐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 혐의가 입증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참 걱정인데 그래서 숨진 피해자 윤 씨의 누나가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글을 올려서 이은혜가 자기 친딸을 지금 숨진 남편한테 입양시키고도 그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얘기했을 정도로 아이까지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 재산을 다 이제 노렸지 않냐 이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평범했던 집이 이은혜 때문에 한순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서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이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산책 바로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까요? 지금 시간이 7시 36분이네요. 네. 자정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임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4시간 조금 더 남았어요. 내일 취임식인데 취임식 관련 소식이 톱블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취임식이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죠. 초청 인사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내일 취임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청문회 소식입니다. 뭐 빠뜨릴 수가 없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는데 사실 네. 뭐 오전에는 질의를 아예 못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공방 때문에 네. 그랬고 오후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이 집중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단독 보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소식 볼까요? 뭐죠? 네, 이게 나이키가 정말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인데 이 나이키 납품을 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정말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이키가 어떤 의무가 있었고 또 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꼼꼼하게 취재했으니까요. 네, 본방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